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한 주간 있었던 무게 있는 뉴스, 무거운 녀석들. 한 주간 있었던 무게 있는 뉴스만 모아서요 두 분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나오셨는데, 무거운 자인데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댓글 핥아주고 금요일에는 뉴스 정리해주는 연중 무휴 정상 근무 정상근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바라 알자 청취자께서요 유튜브에서만 듣다가 오늘 앱 깔았네요. 아유, 훌륭하신 청취자십니다. 상품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조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했고, 이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 장관 둘러싸고 지금 뭐 이번 한 주 내내 사모펀드 표창장 위조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번 주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표창장 위조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화요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가 딸을 부산대 의전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른바 이제 좋은 대학 또 대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공소장의 내용 중에 신원 불명의 공범과 함께라는 대목이 있어서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무슨 대목이요? 다시 한번요. 신원 불명의 공범과 함께. 네.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검찰이 공범도 모르고 기소를 한 거냐,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공범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게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 PC에서 아들의 표창장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 아들의 표창장의 양식을 따와서 이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그게 뭐 말이 그냥 그 갖다 붙여넣기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뭐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주식을 매입하려 했다, 이런 문건이 JTBC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 그동안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이 사모펀드에 투자만 했을 뿐이지 그 펀드를 운용한 이 코링크 PE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랬죠. 이 문건을 보면 이 조국 교수 부부가 2016년에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회사에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게 이제 JTBC의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이른바 새로 그 직접 투자하려 한 돈이 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 오촌 조카에게 빌려준 돈 역시 5억 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좀 그게 좀 의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가 이른바 이제 오촌 조카를 내세워서 이 실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그 이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경심 교수가 직접 그 주식을 확보하려 했다라는 보도여서 좀 그동안의 보도와는 좀 결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장관의 부인 그 정경심 교수가 뭐 이제 코링크 P 오촌 조카의 이 펀드 투자금 횡령을 했을 때 10억 원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도 코링크 PE로부터 이 매달 800만 원씩 1억 원 가량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이 채무가 있기 때문에, 뭐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동생도 이 오촌 조카에게 빌려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 채무를 갚은 것 아니냐, 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 장관 이 앞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삭발이에요. 네. 여론 추이 어때요, 배종찬 소장님? 그 추석 이후의 민심인데요. 추석 바로 직후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바로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이 뒤따르고 있는데, 상징적인 보수층 결집 효과. 그래서 이 발표되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은 오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예. 또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과연 이것이 외부의 조국 장관 논란과 관련된 일종의 반사 이익을 얻어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내에 산적돼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공천 문제, 개혁, 또 보수 정체성 확립, 통합 문제,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삭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이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 삭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목소리는 과연 이것이 일종의 공천행 그러니까 삭발 안 하면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냐. 내년 총선에. 네네 이런 또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 장관 의혹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실검도 많이 떴어요. 정상근 기자. 네, 몇 가지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일단 원정 출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나치몬트.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그게 네. 실검에 뜨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를 출산한 거 아니냐, 뭐 아이 혹은 이제 아이를 이제 케어했던 거 아니냐 태어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1997년인데 이 해당 산후조리원이 오픈한 것이 2002년이다. 뭐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좀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제 KBS 보도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것이 초등교육법 위반이다. 뭐 이런 오.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두 부모가 모두 아이가 유학을 할 경우 동행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아이가 유학을 했을 때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한국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못 갔던 거고 이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도 당시 이제 그 고양지청에 있었기 때문에 고양지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제 동행을 할 수가 없었던 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교육법 위반이다라는 거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초등교육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좀 부적응했던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조 장관 검찰 개혁 관련 행보 이번 주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작이 됐죠.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가 아주 뚜렷하다. 의지가 강하다. 그는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그랬는데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많이 내놓았는데 조국 장관은 워낙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한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 4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 패스트트랙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형사부 공판부 강화 및 우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특수부의 권한을 좀 축소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이 수사권을 상당 부분은 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를 재발할 수 있는 방지 법안을 만들겠다. 네. 사실 이런 것이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용두 3위가 됐던 적이 많거든요. 이런 의지. 또 하나는 이제 신속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안을 사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도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돼 왔는데 조국 장관이 또 과감하게 내놓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수부 이야기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조직 내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의정부 지금부터 검사와의 대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오늘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것도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참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가지를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야, 뭐 보지도 않으시면서 머릿속에 이게 다 입력이 돼요? 신들릿하지 않습니까? 신들린 것 여기서 같아요. 중요한 것은 네. 정말 이 기구가 중요한데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네. 바로 이 기능을 이 검사 출신에게 맡기지 않고 또 민간 출신에게 이걸 맡기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조직에 신호탄이 올려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휴대폰에 뭐 쏘았어요? 아닙니다. 네. 휴대폰이 웬 소장님의 말입니까? 솟아 있는 머리가 그럼요. 마치 네. 이제 안테나와 같아서 안테나죠. 1971님께서 네. 무거운 사람들 이거 코너명 너무 좋습니다. 이런 토크 시사 토크 많이 좀 해주세요. 오늘따라 몸이 무거운 녀석들. 네. 저희는 이제 줄여서 작가들하고 PD들은 이제 무녀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 코너명 두 분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이 코너 때문에 지금 살을 안 빼고 있습니다. 더 쪘어요 지금. 핑계 대지 마시고 네. 최선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기 밤에 라면을 먹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어제 저녁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먹고 왔습니다. 조금 자, 전에. 청취자 여러분 왜 무거운 녀석들로 했는지 예. TBS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네. 금방 이해되실까요? 네. 자, 다음 아이템 가겠습니다. 예, 두 아프리카 번째 무게 어떤 거예요? 네, 내가 좀 빨리 서둘렀네요.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확산되나
긴장. 네. 네, 이거 바로 무거운 녀석들과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네. 네. 돼지가 아니고 돼지예요. 돼지 예. 하면 돼지. 예. 네. 어때요? 지금 발병 상황이 어때요? 정상응이죠? 일단 이게 그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있었고요. 17일 날 확진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18일에는 그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 두 농가가 뭐 따로 이제 연결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료만 같은 거 쓴다 뭐 이 정도일 뿐 연결된 게 없어가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 건지 좀 어떤 경로로 발생을 한 건지가 좀 의아한 상태인데. 아직 역학조사 결과는 안 나온 거죠? 네, 뭐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어제는 뭐 더 이상의 확진이나 의심 신고가 없어서 일단 관련 지역을 제외하고 이동 제한이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이 걸렸었는데 이게 해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파주에서 또 이 두 건의 의심 신고가 더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이 발생 원인은 이제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난감하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예방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경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방 그 치료책이 있다든지 그걸 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역학 경로를 알면 좀 차단할 텐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북한 접경 지역인 파주, 연천 이곳에서 의심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네. 이 북한으로부터의 경로가 아닐까. 이미 북한에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몇 그렇죠. 개월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이 북한 접경 지역으로부터 해서 넘어온 것이 아닌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북한하고 협력을 해서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북한하고도 지금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농민들 또 축산 농가들의 실험만 깊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정부가 좀 더 발빠른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또 그리고 이 축산 농가가 어떤 조짐이라도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 시민분들도 주민분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경기 지역 내에서는 대형 행사 자체가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만큼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이동하다 보면은 이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옮겨지지 않는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축산 농가를 생각해서 또 대규모 행사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치르는 것은 좀 잠깐 한동안은 좀 자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 뉴스 전문 채널에서도 중계차 현장에 가 있네요. 파주인가 봐요. 발생 농장 접촉 500여 농장 시설 3주간 이동 제한한다. 예.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이동 제한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이 군 내 관 내에서 이 체육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도 아마 밖으로 못 나오게 될 거요. 그런 상황이 되죠. 아니면 또 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축제가 많습니다. 네. 각종 체육 행사가 되는데 각별한 좀 협조가 요망됩니다. 저 중계차가 지금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나가서 네. 현장 소식을 전해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연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부터 온 것 아닌가라는 추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청취자께서 아이고 돼지도 불쌍하고요. 돼지 기르는 농장도 마음 아파요. 가끔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안타깝네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예. 네, 정상근 기자하고 배종찬 소장이 좀 마음이 더 무겁네요. 네. 네. 좀 잘 돼야지. 네. 워낙은 두 분이 다 무거워 그냥. 네. 전망은 어때요, 정상훈 기자 이거? 뭐 일단 이번에 의심 신고가 들어온 두 건에 대해서 좀 역학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만 해도 좀 더 이상 이제 확산이 좀 그 지체가 되는 거 아닌가 좀 기대가 있었는데 예. 일단 파주에서 들어온 게 두 건 있으니까 좀 역학조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다른 나라에서도 돼지 열병이 발병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잡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전에 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돼지 열병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뭐 그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보다 뭐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확인 뉴스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들은 상당히 힘든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삼겹살이 오르지 않겠냐.
뭐 수입 삼겹살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만큼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 해외를 갈 때 육가공품을 이제 좀 들고 가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돼지열병 발생 국가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네. 이 해외를 나가실 때 뭐 햄이라든지 뭐 라면, 그다음에 네. 뭐 볶은 고추장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 무거운 녀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햄, 베이컨, 햄버거. 네. 정치자께서 무거운 녀석들 개그 같은 세상 뉴스를 개그를 뉴스처럼. 근데 배종찬님 이런 특별한 면이 있으셨네요. 좋습니다. 네, 개그장이었죠. 정상근 기자도 아까 왜 이 무거운 녀석들 출연하느라고 살 안 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재밌다고 크크하시면서 청취자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50분 다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자고요. 네. 배종찬 소장님. 네. 1986년부터 이 91년까지 10건의 이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범인을 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미해결 사건, 이른바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우리가 또렷하게 그 당시 사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그런데 설마 그 범인이 잡힐까? 송강호도 못 잡았는데 그렇죠. 그 범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우리 국과수의 이 과학수사 노력을 통해서 지금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예. 이 피의자가 이 특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예. 자, 피의자 누구죠? 정상근 기자. 네, 피의자의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름은 이춘재, 올해 56입니다. 그 1994년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아, 나이가 56이에요? 올해 56입니다. 올해로. 당시에 이제 20대 남성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 추측이 이제 맞았던 것이죠. 근데 이 이춘재는 지난 1994년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예. 33년 전 수사의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DNA 이 기술의 발달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아주 작은 흔적들을 DNA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때가 33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과학 수사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작은 증거마저도 이것을 증폭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를 깨알 같은 소리를 아주 그냥 큰 소리로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예. 증폭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증폭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었고 또 한편은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깥에 용의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처제를 살인한 이춘재 씨. 이 사람의 DNA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초동 수사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더 과학적인 수사를 그 당시 상황이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무려 3천여 명을 용의자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동 수사가 너무 주묵구구시였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강간 또 살해된 그 10건의 사건만 생각하시죠. 이 사건 관련해서 용의자 중에서 여러 명 그리고 이 수사를 하던 경찰관 4명도 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때의 이 사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우리가 상당히 안타까운 기억으로 33년 전을 기억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하면 영화 살인의 추억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저는 그 영화 보면은 항상 재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명절 때 네. 이런 거. 수사반장- 수사반장 보면서 형사들이 네. 그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따다다다. 빠바바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네. 이게 아닌데. 정확하게 청취자분께서 끈질긴 김미성님이에요. 끈질긴 수사와 발달한 과학이 맞아서 찾아낸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영구 미제 사건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 무녀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